그래서 이제 한글을 1443년에 이제 세종대왕이 만드셨어도 이 한글은 공용 문자인 한자의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했어요. 아, 이 필기가 되니까 좀 낫네. 이게 그 뭐지 화이트보드에다 이게 쓰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도 공부하시기 편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공용 문자인 한자 그러니까 한글은 결국 뭐냐 일부 계층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글을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했잖아. 이건 다 배우셨잖아. 2학년 2학기시니까. 근데 3년 있다가 반포를 했는데 결국은 그랬다고 해서 한글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한자 예찬론자들은 한글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뭘 쓰면 또 한자만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볼게요. 개화기의 어문정리 운동 거기를 보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필요한 건 필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뭐 15세기 위에 있는 거 넘어가고 한 네 번째 줄 정도부터 할게요. 한글 창조한 세종도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하며 편안토록 한다. 거기 보면 이제 한자가 이렇게 나왔죠. 욕사, 인인, 이습입니다. 이습 그 한자 있죠. 가로가 써진 거. 편어, 일용이.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하고자 할 욕자죠. 사는 뭔만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한자 있잖아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인인이 사람마다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마다. 이는 시울리자 알죠? 시울리자. 시울리. 익힐 습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 하려고 한다. 해석되나요? 욕사, 인인, 이습이라고 그 한자 보이시죠? 네. 예, 그거 하고 있어 지금. 어는 뭐뭐에라는 뜻이 뭐뭐에. 편할 편자. 날일자. 날마다 사용할 용자죠. 사용함에, 날마다 사용함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러분 이자가요. 이 이자 귀자잖아요. 문장의 끝에 오면 뭐뭐일 따름이다라고 번역합니다. 문장 끝에 오면. 이건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여러분 뭐 생활한문에서도 배우긴 하셨지만 문장의 끝에 이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처음에 이가 나오면 귀잖아요. 귀 맞죠? 이목구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목구비 있죠. 이목구비 귀와 눈과 뭡니까 입과 코 이럴 때 앞에 했잖아요. 이럴 때는 네, 귀인데 이목구비. 그렇죠. 이목구비 제가 일일이 뭐 다 쓰려면 너무 한자 시간 걸려서 근데 이 문장 끝에 이게 나오면 따릅니다. 이걸 이게 귀자인데 어떻게 해석하지 이러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글은 결국 이제 보완적인 체제였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 고유한 아침의 나라,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고유한 아침의 나라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고유한 아침의 나라.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조선이에요, 조선. 방송에선 이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는, 이건 아닙니다. 공부는 이게 상식을 알아야 돼. 이게 아침 조자고요. 고유할 선자입니다. 조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닝캄이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이 모닝컴. 모닝캄이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캄이 이제 고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모닝캄이 조선을 말한다. 모닝캄이 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고요한 아침이라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 이게 해석돼요? 조선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침고요 수목원. 제가 이제 네.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데 이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이 왜 아침고요 수목원이냐 보세요. 자, 아침이 조자죠. 아침 조자. 고요가 뭐라고 써요? 고요할 선자죠. 이 선자가 선어묵 할 때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신선하다. 선어묵이란 말 있잖아요. 고요한 어묵이 아니겠죠? 이때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프레시하다. 그런데 이게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선 수목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구닥다리 같아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조선 네. 수목원이라니까요. 거기에 가면 조선시대 정자가 있어요, 진짜로.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조선시대 정자가 있어. 왜 조선시대 정자가 있지? 이 조선 수목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셨죠? 이게 그
아침고유 수목원입니다. 조선 수목원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조선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개화와 더불어서 이제 개화의 그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그 밑에서 둘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개화기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부터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개화기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의 명실상부한 공용문자, 대표문자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12쪽으로 가면 갑오개혁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여러분이 저하고 비슷한 세대시니까 갑오경장으로 배웠죠. 옛날에는 다 갑오경장이라고 했다가 이걸 이제 경장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요즘은 다 개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1894년 11월에 정확히 며칠이냐면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22일이에요. 22일에 모든 공문에 국문으로 본을 삼을 걸 명령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업문이라고 했다. 뭐 국문의 반열에 이 업문이라는 것은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업문에다 써놓으세요. 뭐냐면 한문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써놓으세요. 거기 그 업문이라고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밑줄 쫙 하고 한문에 상대되는 개념.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저번 시간만큼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저번 시간은 좀 이제 좀 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했고 그 다음 달라.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그 뭡니까 한글 규범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에 보면 어윤적 인흥화는 몰라도 주시경은 아실 거예요. 주식경. 1876년부터 1914년까지 하셨어. 좀 상식으로 알두세요. 뭐 이런 게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요. 근데 공부는 꼭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사셨는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연구 10제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있는데 자, 1번은 국문에 이게 혹시 그 뭐죠? 한자를 못 읽으신 분 위해서 제가 써드리진 않고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글자를 못 읽으시면 적어 놓으세요. 거기 이제 뭐냐면 1번은 국문에 연원과 그다음에 자체, 글자체. 이 급이라는 것은요. 급은 밑 이런 뜻, 밑. 이게 미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and 그리고 그다음에 발음에 연역이 있고 연역. 글자 잘 모르겠으면 토를 달아주세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초성, 중 이런 거 8자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8자 이런 것에 이제 다시 쓰는 거죠. 부용 당부. 그러니까 다시 쓰는 겁니다. 잠깐만.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성 가운데 이 글자를 되살려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되살린다는 거니까 다시 붙자, 회복할 복이 낫겠네. 복. 이게 이제 회복할 복자도 되고 다시 붙자도 되는데 이게 이제 되살려 쓰는 거니까 복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 회복할 복자. 이게 다시 부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다시 부라고 쓰이기도 하고 지금 12쪽 보고 있습니다. 12쪽. 다시 부라고 하기도 하고 회복할 복이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용이라고 읽는 게 좋겠네요. 복용. 부용보다는. 알겠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입니다. 거기 당부라는 것은 뭐냐면 타당성의 여부. 당부란 말 있죠. 이게. 당부 이렇게 나오면 타당성의 여부 이렇게 써놓으세요. 타당성의 여부. 여러분 이제 중세국어 나중에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은 예디응, 이거는 열인 히읗 이런 건 알죠? 이거는 반치음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전 국문학을 공부하면 고전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혹시 아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표시할까요? 이거를 음. 미음, 미음 이게 미음 순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경음은 뭐냐? 여러분 국악교련에서 배우셨을 텐데 입술 가벼운 소리.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국문학을 하시면. 입술 가벼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이야기하면 길어지겠네. 비읍, 이응 이러면 이게 비읍 순경음이거든요. 비읍 순경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더 그러죠. 여기 경상도 분 여기 계시죠? 더 버라 이러면 이게 이제 요즘은 더워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죠? 이게 더보라가 이제 더 보라가 된 거예요. 더 보라. 이게 다시 더보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경상도 말에서는 요 이응 발음이 안 쓰이고, 여기 경상도 출신 있으시죠? 경상도 가면 더보라라고 쓰나요? 네, 지금도 더보라라고 쓰잖아요. 이게 이제 경상도 말이 옛날 말하고 비슷해요. 이 성조도 있고, 옛날에는 막 성조가 있잖는데 경상도 말은 이 성조가 있는 거 아시죠? 뭐 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조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말이 그 국어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더 보라 할 때 이건 뭐냐면 더 워라도 아니고 더 보라도 아니에요. 뭔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비읍을 하는데 순경음의 뜻이 뭐라고요? 경찰이 아니에요.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더 버라도 아니고 뭐라고요? 더 오라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읽겠어요? 더 버라. 이게 참 저도 발음하기 힘드네. 근데 어쨌든 입술을 가볍게 나는 소리. 그러니까 미음 순경음도 미음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입술을 가볍게 만든 소리, 피읍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입술을 가볍게 만든 소리인데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발음인지까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 이건 뭐 국악 박사도 몰라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때 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볍게 쓴 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이것을 요즘 말로 써라 이렇게 안 나오니까 시험에.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초성의 이런 거죠. 쌍기역, 쌍디귿, 여섯자, 병서. 아울러 병자거든요. 서법 일정, 병서. 그러니까 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걸 글자 쓰는 표시라는 거죠. 일정. 그다음 4번은 중성, 중성, 중. 요거는 이제 중성 가운데란 뜻, 중성 가운데. 요건 아래야. 아래 알죠? 자, 폐지라고 쓰세요. 폐지. 아래 아자를 이런 것을 이제 그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자에 이렇게 이제 생긴 이자, 두자, 이자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자를 새로 만드는 일의 타당성 여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창제하는 거예요. 창제. 그 이자라고 나왔잖아요. 이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이제 두 글자를 새로 만드니까 일종의 창제입니다. 창제. 이 창제의 당부라는 것은 타당성 여부. 아까 이야기했죠? 타당성 여부라. 타당성 여부. 이 글자를 새로 만드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종성의 디귿 이 두 글자 용법. 급은 엔드라고 그랬죠? 밑, 지읒, 키읔 이런 거. 이것의 종성의 통용당부. 통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루두루 쓰는 거. 통용당부라고 써있죠? 두루두루 쓰는 거. 그러니까 받침의 디귿, 시읒 두 글자 용법과 지읒, 키읔, 피읒 여섯 글자를 받침으로 쓰는 것의 타당성 여부. 그런 요즘 말로 그런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이런 걸 받침으로 쓰는 것의 타당성 여부. 6번은 종성의 디귿, 시읒 두자 용법 급 했고 6번 자음과 모음의 일치름과 청탁 구별 여하. 그러니까 청탁 구별 여하는 청음, 타금을 구별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 쓴 거라서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요즘 말로 좀 고쳐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말이. 청음은 맑은 소리, 탁은 흐린 소리. 그러니까 맑은 소리와 흐린 소리를 이제 구별할 것인가 이런 뜻이고요. 7번은 사성표입니다. 용부. 그러니까 사성표를 용부급 국어음의 고저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야겠다. 요즘 말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을 쓸지 여부. 그리고 우리말의 높낮이 표기법. 그리고 우리말의
높낮이 표기법.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낮이 표기법. 일단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은 자모, 한글 자모, 음독 일정. 음독 일정. 그러니까 읽는 방법 정하기라는 뜻이에요. 음독 일정이라는 것은 읽는 방법을 정하는 거. 자순, 글자 순서, 그다음에 행순, 행의 순서, 일정, 정하기. 일정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정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하기. 정하기. 그다음에 철자법, 마지막 철자법. 철자법이라고 쓰입니다. 철자법.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철자법. 자,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쓰셨죠. 그 같은 거 툴을 달고.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나오죠. 이 10개 연구에 대해서 위원들이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그래서 1909년에 국문 연구. 국문에다 한글이라고 써서 한글. 그다음에 의정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정안. 의논하고 정한안. 안건이라고 써요. 안건이 더 정확하네요. 안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래아를 사용하고 예디응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된소리 표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종성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계승된다. 그런데 이제 이듬해 일제 국권 침탈로 이제 역사에 묻혀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뭡니까? 1917년에 7월에 거기 국문연구소를 소개해서 여기에서 수행한 10가지의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건지를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눈에 좀 익숙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별 한 3개 쳐놓으세요. 정말 이해가죠? 1번부터 10번까지.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뭐 여러분이 뭐 암기를 막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일제시대의 원문 철자법. 자, 일제시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제 강점기 한글. 자, 이것은 국문이 언문으로 쓰이거나 또는 조선문이라고 써요. 조선문. 자, 이렇게 쓰이니까 그 위상이 격화됐다. 내려갔다는 거죠. 위상 격화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거기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1912년 공포된 자, 거기 밑줄 쓰세요. 번호하고 보통 학교용 원문 철자법.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표시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뒤인 1921년 3월 철자법은 보통 학교용 원문 철자법 대요라고 써있을 거예요. 자, 했죠? 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줄 내려가면 원문 철자법. 1930년.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있죠? 그 마지막 단락 밑에 셋째 줄 있잖아요. 그 한글 맞춤법. 이게 몇 년이냐면 19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아주 단골 메뉴예요. 어떻게 단골 메뉴냐면 자, 일제시대의 원문 철자법의 뭡니까 순서대로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보통 학교용 원문 철자법이 있고요. 거기에 대요가 붙어. 대요 동그라미. 대요는 큰 요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문 철자법이 원문 철자법이 그 밑에 있고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학교, 그다음에 보통학교 대요, 그다음에 뭡니까 원문 철자법,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암기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는 이렇게 머리 글자를 보대, 언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이게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해가시죠? 제가 중요하다는 꼭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아래아를 폐기하고 아로 대체했다. 이 아래아라는 게 지금 제주도에서 남아있다고 그랬죠? 이게 안데 정확히 말하면 아는 아니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아직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제주도 출신 아니면. 그래서 이 아와 뭐 어의 중간형 뭐 이 정도로 발음을 한다는데 하여튼 이제 아로 대체했죠. 지금도 근데 제주도에 남아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각자 병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각자 병서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세 번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락. 그러나 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 찾았어요? 각자 병서. 여러분 네. 이제 고전을 공부하면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국문과에 오신 이유가 문학이 좋아서 오셨죠. 대부분이 시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문학보다 어학이 훨씬 재밌어요. 저도 문학으로 박사를 받았지만 어학이 참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면. 하여튼 근데 이 각자 병서는 뭐냐면 이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각자 병서는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 근데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예요. 각자 병서는 똑같은 글자고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글자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게 똑같은 글자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에다 탁 하면 리을 기역. 그렇죠? 넓다 하면 리을 비읍. 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글자인 거예요. 요 각자는 똑같은 이해 가십니까? 각자는 똑같은 거. 합용은 다른 글자. 다른 글자입니다. 똑같다. 그다음에 똑같다. 합용 다른 글자.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리면 똑같다잖아요.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 갓이잖아요. 갓. 그러니까 이게 각하고 이 철자가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른 건가? 이게 그 같은 건가? 막 헷갈리거든요. 하여튼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순서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자, 맞춤법 통일하는 넘어가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표기법 제정과 별도로 주시경의 학통을 잇는 학자들 조선의 연구회에서 이제 그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뭐 보급 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1933년 나오죠? 10월 29일 날. 이제, 이 1933년 이때가 지금은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는 10월 29일이 한글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안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민간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있죠. 민간 학회 차원에다 밑줄 쳐볼까요? 14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민간, 학회 차원 첫째 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 안으로 이제 권위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넷째 줄에 있죠. 그래서 당시 신문들 가운데 통일은 다른 것도 있고 따르지 않은 것도 있었다.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일례로부터 쭉 해가지고 있었다. 일례로부터 다른 것도 있었고 따르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 나오는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문제 유형이 다음 중 한글 제가 이렇게 필기해 보세요.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기말 대비하시면 맞춤법 통일안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기 아주 좋습니다. 시험 문제. 잘된 것은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당시의 신문은 통일안을 따르는 것도 있었고 따르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나왔다고 밑줄 치라고 그랬죠. 자, 당시의 신문들 가운데는 당시의 신문들은 모두 이 통일안을 따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따랐겠지 라고 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이제 형태 음소적 원리,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형태 음소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설명을 좀 드렸죠. 그 형태 음소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뜻을 중심으로 표기한다.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또 회장님 못 들으셨어요. 이 형태 음소적 원리는 뜻을 중심으로 표기한다. 지금 그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보고 있어요. 형태 음소적 원리 표기 거기다 밑줄 쳐놓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뜻을 중심. 그러니까 오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보세요. 꽃을 할 때 이렇게 쓰면 쉽잖아요. 쓰기가 꽃이. 근데 요즘 이렇게 쓰나요? 꽃 다음에 플러스 을을 쓰잖아요. 맞죠? 꽃 플러스 이를 쓰잖아요. 아니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쉬운데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써버리면 기준형이 헷갈리잖아.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꽃 다음에 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죠. 꽃 이게 연음이 되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 음수적 원리라는 거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형태주의, 뭐 표의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글자 형태 음수적 표기로 바꿨다. 그리고 한글 그 밑에 거기 밑줄 칠까요? 1조에 뭐 나오는 거 있죠. 그 밑에 보면 그 총론 1조에 있잖아요. 그 밑에 밑줄 치세요. 그 옆에 한글 맞춤법 제 1항에 1조가 아니라 1항이 있구나. 이 옛날 책에는 1조라고 써져가지고 1항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1항에 거기 한글 맞춤법은 쭉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그 밑줄 쫙 치라고요. 치세요. 표준말. 그게 이야기고 그 밑에 이제 1933년에 이제 뭐 개정됐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거기 그 세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 15쪽이네. 15쪽을 보세요. 15쪽. 자, 1, 2번은 넘어가고 3번. 1909년에 국문연구의정안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 1909년에 국문연구의정안에 대해서 이제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업문철자법도 있고 이제 거기 보면 국문연구 여기 나오네. 12쪽을 볼까요?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1900 둘째 줄 1909년에 국문연구의정안 뭐 이런 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아를 네 번째 줄 보세요. 아래아를 계속 사용하고 옛니응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수적인 면도 있었으나 거기 밑줄 주세요. 12쪽 보고 있어요. 12쪽. 아래아를 사용하고 옛니응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수적인 면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 아래아와 옛니응자를 폐기하였다. 4번. 맞아요? 틀려요? 아래아를 사용하고 옛니응도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나머지는 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1907년에 설치된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위에 단락이 나와요. 두 번째 단락이 12쪽에 1907년 7월 학부안에 뭐 연구소를 설치고 어쩌고 나오고 한글 표기법에 대한 현대의 첫 통일 그 표기법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 된소리를 이게 통일했다. 거기 이거는 밑에서 넷째 줄 12쪽에 된소리 표기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으로 통일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런 걸로 통일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 4번 별표 이거 아까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2번이죠. 보통학교용 업문철자법이고 대우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문철자법. 그 다음에 또 업문철자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 금방 했는데 13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3페이지에서. 그래서 요 밑줄 치라고 거기 13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보통학교용 업문철자법 밑줄 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보통학교용 업문철자법 대요. 그래서 여기다 1번 여기에 2번 그 다음에 업문철자법이 그 다음 단락 첫째 줄 3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됐고 5번 넘기면 한글 맞춤법 통일은 잘못된 건데 4번을 보세요. 발표되자마자 국가의 공인을 받아 통일안으로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루어졌지만 거기 그 뭡니까 수정도 많았고 이제 이게 그 통일안으로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뭡니까 1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막 수정도 겪었다 이런 말 있죠. 밑에서 한 10줄 정도 가면 최초로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구의 수정도 있었고 15쪽 보면 또 뭐 바뀌었고 개정을 하고 뭐 수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자마자 국가의 공인을 받아서 통일안으로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지금 여기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시경의 학통을 잇는 학자들이 만들어진 거 맞죠? 그다음에 1933년 민간학회 조선어학회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도 맞죠? 이 한글 그 맞춤법 통일안이 조선어학회의 이름으로 거기 그 13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 있잖아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보급 활동을 벌였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그 첫째 줄에 주시경의 학통을 이었다는 말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이게 나중에 조선어 학회의 이름으로 이제 발표가 됐다는 것도 그 뒤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짜임새를 갖추게 되어가지고 조선어 학회의 어떤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도 나오고 전통적인 음소적 표기법, 형태 음소적 표기법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현대의 그 맞춤법 표기가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했잖아요.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고 거기 그 1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 둘 여섯째 줄 보세요. 여섯째 줄.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여섯째 줄. 결국부터 밑줄 쳐보세요. 국가의 공인을 받고 통일안으로서 진면목을 발휘하게 된 것은 광복이 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선 48년 이후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발표되자마자 국가의 통일안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건 아니죠. 발표되자마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로 개칭이라고 써있죠. 13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 이름으로 발표된 거 맞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맞춤법과 표준어 그 워크북을 보시면 맞춤법과 표준어 워크북을 한번 보세요. 워크북에 그 연습 문제라고 써져 있는데 연습 문제는 그냥 1번, 2번 쓰고 여기서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워크북은 되게 자세하게 써져 있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50분 이전에 이거 좀 다시 올린 다음에